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당선인 측과 공화당 의회가 오랫동안 부인해왔던 사회 안정망,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혜택 줄이기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회 안전망 줄이기 정책은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처 책임자의 역할도 큽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단 해고하고 나중에 수정하자 이런 회사 경영 정책을 정부에 적용하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와 세금 정책을 충실히 집행할 재무장관으로 하워드 러트닉 주식중개회사 대표가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현재 인수위원회를 이끌고 있고 현 회사의 대표 자리를 놓고 회사 창업주의 아내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번 지명은 일론 머스크와의 싸움에서도 이긴 셈입니다. 교통부 장관에는 또 다른 팍스뉴스 진행자 션 더피 씨가 발탁됐습니다. 전 연방 하원 의원이었고 팍스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논란 있는 정책들을 누구보다 방어해온 인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도 인준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맷 게이츠 법무장관 인준을 위해서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츠 후보는 연방의원 신분으로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잠을 잤다는 의회 증언도 나왔고 여러 차례 돈을 준 성매매 증거도 나왔으며 트럼프 당선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지명자도 성폭행 혐의를 돈 주고 무마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명 철회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여론은 엇갈립니다. 러시아가 두 손 들고 환영하고 러시아 방송이 가장 좋아하는 정보국장 지명자도 인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비상사태 선포 후 군대가 나서서 추방한다는 계획에 이은 이민 정책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로 발전시킬 전망입니다. 전문직 비자나 투자 이민도 모든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며 거부율이 높을 것이라는 게 차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허용한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는 법에 서명했지만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핵을 쓰면 러시아 국민도 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거나 아니면 뭐 출장을 오시거나 또 미국에 요즘은 여행이 너무 쉬워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이제 미국의 이 큰 이번 선거로 인한 변화는 다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겠죠? 또 뭐 역이민을 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오시려고 계획하셨던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뭐 가족 초청으로 이민 수속 중에 있으신 분들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도 그랬는데 굉장히 그 절차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맨 앞부분에는 이제 중간 섹션에서 그 같은 내용들을 전해드리고요. 앞부분에는 미국으로 만약에 이민을 오시려는 분들, 지금 이민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전해드리겠는데요. 2017년도에 만들어서 내년도에 이제 세금을 인하했었던 거, 뭐 별로 그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분들은 페이첵 받아보면. 그랬는데 그것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물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득이 되겠죠. 그걸 연장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그렇게 또 10년 연장을 하고 뭐 몇 년 연장을 하고 하면은 10년 동안 정부의 빚이 4조 달러 이상이 그 세금 감면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 1년 예산이 6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4조 달러가 또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또 거기다가 뭐 팁에 대한 뭐 세금 없다 이것도 이제 공약을 해놨고 정부의 수입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정부가 줄어들면 살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줄어든 수입을
또 줄여야지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관세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는다. 미국 사람들이 내는 돈이기는 하지만 관세로 세금을 또 거둘 수도 있지만 그 같은 미국에서 수입업자가 내는 돈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또 뭐 세금도 내지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이건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경제 효과를 봐야지 알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 감면을 계속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러려면 어디선가 줄여야지 되는데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곳은 지금 나가고 있는 곳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연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인구 3억 뭐 몇천만 명 가운데서 7천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퍼러블 케어 액트로 메디케이드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 이게 이제 공화당에서 굉장히 이제 불만하고 있는 점이고요. 또 이 어퍼러블 케어 액트로 오바마 케어로 처음 건강보험을 가져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기 이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관리를 하죠. 그렇지만 주정부에서 관리를 해도 연방정부에서 매칭을 해주니까 그동안에 이 어퍼러블 케어 액트의 비용이 싼 비용을 내고 아주 좋은 그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것. 그리고 이제 항상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어떤 조정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그걸 받기 위한 자격으로 일을 반드시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는 늘 있었고 이건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행정부에서 다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더 까다롭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스냅이라고 불리는 푸드 스탬프.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은 좀 혜택을 늘리도록 했는데 이걸 이제 혜택을 더 줄이고 그리고 식품도 뭐 지금은 규제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죠. 익히지 않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데 이것도 품목을 굉장히 제한을 하고 또 더군다나 푸드 스탬프도 일을 해야지만 되고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회 안전망에 대한 것들이 프로젝트 2025라는 보수적인 띵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트럼프 그 당선인 임기 2기에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고 미리 다 공표가 됐던 거고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이제 공화당이 이것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다. 연구하기 시작했다. 공화당이 아주 오랜 동안 메디케이드나 그 푸드 그 스탬프를 줄인다는 것 이거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떡국떡을 하나를 사려고 회사에서 가까운 마켓을 갔습니다. 마켓을 갔는데 아마 다른 때 같으면 계산대에서 무척 오래 몇 분 이상 제가 서 있었는데 어쩌면 조금 춥고 해서 조금 짜증이 났을 수도 있는데 전혀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두 분께서 제 생각에는 그 푸드 스탬프 카드를 쓰신 것 같았는데 그거로 뭔가를 계산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대에 있는 젊은 청년인데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국말 전혀 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면서 어른들이 뭔가 물건을 사셨는데 식품이에요.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아니 이게 왜 그래? 6달러가 거기 남아있는데 왜 6달러가 남아있는데 모자라는 거야? 하면서 그냥 열심히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서 작은 그 비닐봉지 있죠. 비닐봉지에서 1달러 22센트를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서 또 주고 그 가운데서도 또 뭐 10센트는 뭐 돈이 아니라는 등 뭐 이런 약간의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두 분이 조금 미안해 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괜찮았습니다. 아, 제가 뉴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조절이 되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저런 어르신들께서 지금보다도 더 6달러가 남았는데 왜 모자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어쩌면 더 고생을 하실지도 모르겠다. 제가 안 해도 되는 말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만약에 줄여지지도 않고 그런 거 받는 분들도 전부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도 일을 하라고 그렇게 규정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가짐은 조금 잡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초기 단계라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또 절약하고 줄이고 사람도 그렇지만 연방 공무원도 그렇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할 사람이 비벡 라마스와미와 비벡 라마스와미보다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죠. 정부 효율성 그 부서의 헤드인데 그것도 급격힙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임기가 1월 20일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7월까지인가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1년 뭐 7개월 정도 됩니까? 그동안에 다 뭔가를 해라? 일론 머스크는 오케이 6조 8천억 달러에서 뭐 우리가 2조 달러 정도는 삭감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많은 것이 없어져야지 되는가. 그런데 물론 미국이 지출을 삭감하던 수입을 늘리던 둘 중 하나는 해야지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정부의 빚이 뭐 2007년보다 훨씬 증가해서 2007년도에는 뭐 GDP의 35%였는데 지금은 이제 GDP의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연방 적자가 뭐 얼만큼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줄여야지 되는 건 줄여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에 대한 세금은 늘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그 사회복지 같은 것은 줄이고 이렇게 지금 뭔가를 맞춰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조 8천억 달러에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2조 달러를 줄이려면요. 이미 있는 빚에 대한 이자는 물어야지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꼭 정부가 지출해야지 될 것을 빼면은 25% 1조 8천억 달러가 남습니다. 2조 달러를 줄인다고 했는데 나머지 1조 8천억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그 반 정도는 9천억 달러는 국방비에 쓰이잖아요. 그거 줄이기 원치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자. 그럼 교통, 교육, 무슨 과학, 국립공원 모든 것에 그 할당하는 게 지금 9천억 달러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이 정도는 되겠다 하는 것들이 결국은 메디케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뭐 1년에 이것도 완전히 시행하는데 12년 정도가 걸리고요. 뭐 1년에 한 2개월씩 늦추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연간 뭐 500억 달러가 절약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금이죠. SSI 같은 이런 연령도 67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것을 고려를 하고 이게 이제 가장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돼도 또 뭐 1년에 500억 달러 정도 그래봐야 1000억 달러네요. 이걸 감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 효율성 부서 그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용감하다면 그래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뭐 2조 달러를 깎는다는데 뭐 1000억 달러 정도밖에 못 깎으니까 정말로 용감하다면 정부 지출을 줄인다면 최종적인 목표는 세금 제도를 바꿔야지 된다 하는데 이 바꿔야지 된다는 세금 제도는 점점 세금은 거기에 감면을 해주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일면에 저는 이거 며칠 전 주말에 읽었던 것 같은데요. 온라인에서 그걸 이제 일면에 탑뉴스로 내놨는데 정부 효율 부서를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해 갈 것인가. 이제 이게 미국의 경제적인 앞으로의 그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4년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의 레가시나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것을 그 다음 사람에게 트럼프만 임기 1기를 했고 바이든만 임기 1기를 했지 거의 8년 정도를 하잖아요. 한 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나가고도 JD 벤스라든가 다른 사람이 또 공화당이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경제적인 뭐 사회보장이나 세금 정책 시스템은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이다. 이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사람이나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역이민을 가는 사람에게 모두 해당되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을 담당할 일론 머스크가 일단 기본적으로 줄여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막아보자 하는 스타일이다. 그 스타일을 정부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 하는 게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적게 삭감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투머치 삭감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X나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 이런 모든 회사에서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 직원의 4분의 3을 들어가자마자 해고를 했었죠. 8천 명 가운데서 1,500명만 남기고 직원이 이제 막 반발하고 하면 그럼 즉시 그래 나가. You fired. 이렇게 했었던 건 53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있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 대학교에 뭐 스탠포드에 들어간다고 하고 등록은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사업을 했죠. 사업을 할 때 그때 처음에 그 돈을 아끼려고 아파트먼트 아끼려고 회사에서 잠을 잤고요. 그리고 근처에 YMCA가 있었답니다. 거기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일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많은 그 회사 이제 트위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에서 아주 그 무자비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해고하고 했었던 이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X에서 이런 삭감을 하기 전에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그 지출 삭감에 아주 열심인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그 같은 지출 삭감의 전략을 잘 아는 17명의 전 현직 이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일한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에 뭔가를 삭감할 때 전혀 다른 사람 시선 같은 것 고려하지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는답니다. 미안한 감 전혀 없고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척 그 싼 부품을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일을 빨리 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의 그 로켓 부품에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없애버리고 뭐 이게 만약에 100억 달러 정도를 들어야지 돼. 이 커다란 뭐 탱크 하나를 만들려면 그러면 그걸 어디서 고철 같은 것을 이렇게 사서 용접을 해서 한 반 정도로 뭐 40억, 50억 달러로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뭐 비용을 싸게 들이고 빨리 뭔가를 성취를 한다는 굉장히 이제 장점이기도 하죠. 그렇다더라 해서 순자산이 이제는 3천억 달러가 넘는 일론 머스크가 이 같은 지출 삭감을 정부에 운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도 돌아갔어요. 회사가 X도 돌아가고 물론 부작용은 있지만 테슬라도 스페이스X도 연방정부가 그들과 계약을 해야지만 연방정부 나사 일이나 국방부 일이 돌아갈 정도로 일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나 물론 안전 문제 같은 것은 많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20개도 넘는 고소라든가 연방정부로부터 리뷰 같은 거 받고도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1년부터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 기술에 레이더 센서를 사용을 하지 않고 돈 많이 드니까 그리고 뭐 우리 인간 운전자의 시야를 모방하는 그런 그 카메라에 의존을 하는데 이게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5분의 4를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지출 4분의 3을 뭐 어떤 부서는 없앤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3분의 1을 줄인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비슷한요. 웨이모, 로스앤젤레스에 다니는 택시 있죠? 사람 없는 그런 택시, 웨이모 같은 이런 뭐 자율주행차 다른 기업은 카메라, 당연히 인간의 시야와 비슷한 카메라도 넣지만 그 레이더 센서도 넣고 때로는 무슨 뭐 그것보다 더한 것까지 넣어서 운영을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비용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도 사실은 많이 나고요. 사고 피해자나 피해 가족들이 얘기하는 게 테슬라의 이 같은 기술이 예를 들어서 스탑 신호 같은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가 가족이 숨지고 부상했다 해서 수많은 지금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실제로 인간이 운전을 하는 방식이야. 뭐 인간이 하나 뭐나 하나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그냥 답변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직원의 4분의 3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또다시 일부를 고용을 하죠. 또 4월 달에는 그 충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드는 테슬라 사업부 직원 500명을 하루아침에 다 해고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몇 주일 만에 다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뉴욕타임스가 일단 해고하고 나중에 픽스해버리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해서 2022년도 12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돈을 절약해야지 된다 하면서 사무실 청소를 하지 않게 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게 하니까 화장실 같은 데도 엄청 더러워서 쓰레기통이 넘쳐나고 화장지 같은 것도 안 걸려 있으니까 뉴욕의 그 사무실의 한 직원이 화장실 휴지를 집에서 회사로 가지고 가서 무슨 뭐 금속 옷걸이에다가 그걸 이렇게 걸어서 임시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마인드로 굉장히 회사의 비용을 절감을 했지만 정부 비용도 이렇게 절감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 2년 동안은 굉장히 연방 그 지출로서 어떤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그런 분들께는 그 놀라움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좋지만 그러나 이제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으니까 좀 그 각오 내지는 다짐 같은 것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풍족했었던 그런 것들이 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하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크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펀입니다. 그런데요, 연방정부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줄이든지 부자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본인이 능력이 없던, 게으르던, 운이 없던, 열심히 해도 안 되던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지 되는 그런 분들께는 참 그 추운 겨울이 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이민에 관해서보다는 또 너무 중요한 게 이제 재무장관인 거죠. 재무장관 그 지명자, 이제 지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재무장관 지명자는 개인적인 스토리도 정말 놀라운 스토리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직 발표는 안 나서 하도 이 트럼프 당선자는 또 막판에 마음을 뒤집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 틀리면 어떡하죠? 재무장관 지명자가 러트닉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이분은 지금 그 트럼프 당선인의 공동 인수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중소기업청장을 전에 했었던 사람이고, 거기에 이제 그 아들들 입김이 큰 거죠.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들어가 있는데, 캔터 피츠저럴드라는 그런 그 금융 서비스 회사죠. 뭐 채권도 사주고, 주식도 사주고, 뭐 이런 회사. 이 회사의 특징은 사람이 하는 것도 많지만, 그 시스템적으로 해서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친인척들을 많이 이제 그 고용을 하고 아름으로요, 친구 이렇게 일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분의 그 하워드 그 러트닉이라는 재무장관 지명자의 현재 자산이 뭐 한 1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텔레비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9.11 사건 이후에 엄청 유명해진 분이에요. 날마다 한 3년 정도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울면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그 회사가 있었던 바로 그 건물이 9.11 사태로 무너졌기 때문에 회사 직원의 3분의 2 정도는 되겠네요. 960명 중에 658명의 직원을 9.11 사태로 잃어버린 분입니다. 동생도 그 사건으로 숨졌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분이 그래서 9.12 사태 본인들 그 회사의 직원 가족들에 대한 구호 기금도 마련했지만, 얼마나 냉철한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는 CNN 방송에 지금 숨졌죠. 그분 얼마 전에 숨지셨던가요? 레리 킹. 6시면은 레리 킹 라이브가 있었잖아요. 레리 킹과 라이브를 하면서 어쩔 수 없다, 수학이다 하면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나흘 만에 숨진 직원들에 대해서 봉급을 줄 수가 없다, 딱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이런 맹혈안이 있어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회사도 잘 되고 하니까 그 가족들을 위한 기금 같은 것도 마련을 해서 자선 사업이다 하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700여 명의 봉급 중단을 발표를 했잖아요. 9월 11일 날 그 사건이 있었는데 9월 15일에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들 수학적으로 간단하다. 돈이 없다.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이 없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회사 이익의 5년 동안 25%를 주고 그 가족들에게 10년 동안 건강보험은 주고 그런 것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처음에는 봉급을 안 줘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의 삶은 9월 11일 그때 많이 규정이 됐는데 본인도 숨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땐 젊었잖아요. 젊어서 아이가 킨더가든 가는 첫날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때 젊은 아빠가 아이를 킨더가든에 데려다 주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켄터 그 피츠제럴드 이 본사 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었으니까요. 그 뒤에 그 9.12 공격 사건 뒤에 회사와 뉴욕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가 돼버렸습니다. 현재는 63세예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기부를 많이 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맡는, 이건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한 4천 명 정도의 정부 직책을 채우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나는 사람 중독자다.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적절한 자리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그동안 돈도 많이 기부한 대가로 재무장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됐죠.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추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하려고 하니까 아유 그럼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 늘 똑같잖아. as usual이지 뭐가 달라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해서 어제 뭐 몇 분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방준비제도 이사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와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래도 사람을 고용할 때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양심적이고 유능한 사람만 고용해라 하니까 사실은 또 일론 머스크와 많이 부딪히기도 했죠. 지금 법무장관 같은 맥 게이츠 같은 사람도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밀고 그런 사람이니까요. 롱아일랜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처음엔 좋았죠. 뭐 미술 선생님, 또 역사학자, 뭐 대학 교수인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때인가요? 16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암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병원에서 아버지에게 투여해야지 되는 약에 뭐 100배를 넣었던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형인가 동생인가와 본인만이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 친하게 우주에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배신 같은 것도 많이 느꼈고 그런데 가족의 친구가 바로 켄터 그 피츠제럴드의 그 국채를 그 당시에 많이 다뤘어요. 이 회사가 거기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취직을 시켜줬는데 사장이 버니 켄터예요. 버니 켄터가 이 젊은 청년이 일을 잘하니까 호감이었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일을 잘해서 한 1억 달러 정도를 벌었어요. 짧은 시간 내에. 그랬더니 이 켄터가 이 지금 재무장관 지명자에게 호감을 느꼈고 또다시 1억 달러를 버니까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1억 달러를 버니까 야, 너 우리 가족이야. 해서 29살 나이에 결국은 회사의 사장이 됐거든요. 사장이 되는데 이 사장이 될 때도 어떤 싸움을 거쳤냐면 이 켄터가 회사의 소유주가 이제 말기 그 암으로 막 앓게 되자 아내예요. 이 아내와 결국은 이 지금 재무장관 지명자가 회사를 갖고 회사 지배권을 갖고 심각한 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이겨서 이 아내는 우리 남편 장례식에 오지 마라 하고 안 가고 본인은 이제 막 이쪽으로는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고 이쪽으로는 그 맨하탄이 보이는 그 성공의 미국 드라마 보면 성공의 상징의 그런 파노라믹 뷰를 가진 고층 건물 여기에 이제 그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사장을 하게 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사장을 그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미 사장으로 있다가 2001년도에 9.11 사태가 일어나서 완전히 악몽으로 바뀌고 본인은 이제 그 순전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 사람도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나흘 만에 직원들에게 자기는 그렇게 해서 그 회사 사장이 되고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무정하다, 매종적이다, 뭐 무슨 뭐 이중적이다, 미디어에 굶주린 사람이야, 저 맨날 뭐 울더니 뭐 악어의 눈물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 뒤에 트럼프 등장으로 마가를 완전히 수용을 하고 그리고는 얘기하는 게 관세를 물려야지 된다. 나머지 세계에 관세를 물려야지 된다는 트럼프 그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아주 잘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차기 인준을 받아서 재무장관이 된다면 이 사람이 당연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 경제적으로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뭐 비트코인을 뭐 몇 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인터뷰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소득세가 없었던 그 시절 옛날 그 시절을 막 이제 좋아하고 얘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가 한창 그 가짜 뉴스 같은 것을 많이 없애고 할 때 그때 럼블을 이제 만들게 돈도 다 대고 했었던 뭐 이랬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튼 근데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아주 재능인데 직원들에게 꼭 그걸 해야지 될 것 같은 그 사명감을 불어넣는 데는 지금 이제 재무장관으로 지명될 것으로 알려진 하워드 루트닉 이런 그 캔터 그 피츠럴드 회사의 대표 이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를 이긴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런 스타일의 이분이. 그리고 또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팍스의 진행자입니다. 션 더비라는 분을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전에 이분은 오랫동안 위스콘신에서 뭐 오랫동안이지만 워낙 나이가 젊었을 때 했네요. 위스콘신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했고 지금 53살이거든요. 팍스 그 비즈니스에서 The Bottom Line이라는 공동 그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와이프가 누구냐면 그 국방장관 지명자인 지금 그 피트 그 헉세트 이 그 국방장관 지명자와 같이 주말에 팍스 앤 프렌즈를 공동 진행을 하는 그런 그 레이첼 캄퍼스 더피가 와이프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남편이랑 같이 그 팍스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인물이 좋아요. 인물이 좋아서 무슨 보스턴이던데 뭐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다가 만났었고 그건 팍스의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9명이에요. 이 젊은 사람이 53살밖에 안 되는데 9명의 아이를 낳아서 연방 하원 의원을 그만둘 때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하원 의원을 했는데 공화당이죠, 당연히. 그때 하원 의원이 될 때는 티파리 열풍이 불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원 의원을 했는데 그만둘 때는 왜 그만뒀냐면 아내가 9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임신 중인데도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심장 질환도 있었고 다운 신드롬이다 했으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이 아이를 돌봐야지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정치계를 떠나서 지금은 그 팍스에서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고 뭐 이럴 때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특히 무슨 무슬림 입국 금지령 같은 거 내렸잖아요. 그때도 너무너무 열렬하게 트럼프를 방어를 했습니다. 아니 뭐 임신데 뭐 90일인데 그걸 갖고 뭘 그래. 그랬던 사람이 이제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이 돼서 만약에 인준이 된다면 예산이 1,100억 달러고 1년입니다. 5만 5천 명 정도 직원이 있고 미국의 항공 뭐 철도, 무슨 뭐 도로, 기간시설, 여러 가지 교통 정책을 담당하게 되죠. 지금 이제 핏 브리저즈가 있는, 그 전에 그리고 검사이기도 했어요. 리얼리티 TV 스타 그 이전에는요. MTV에서였군요. The Real World 그 버스턴이라는 1997년도 거기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 당선자가 이 사람은 아이가 9명이나 있어서 아이들과 가족의 여러 가지 그 안전, 대중교통의 안전 같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책임질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맷 게이츠라는 법무장관 지명자를 다른 사람으로 아직까지는 바꿀 뜻이 없습니다. 참 지명되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사적으로는 인정을 한답니다. 그런데도 개인이 보통 후보가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 좀 해주세요. 잘 봐주세요 하고 뭐 전화도 걸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심지어 연방 대법관 지명자들도 이건 대통령이 지금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하원에서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거짓이면 엄청나게 벌받아야 할 것을 선서하고 하는 겁니다. 2명의 여성이 내가 맥 게이츠로부터 돈 받고 뭐 성관계 가졌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17살 뭐 내 친구였는데 지금은 다 20대죠. 내 친구였는데 그 친구와 아주 그런 파티들 미국 사람들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뭐 섹스 파티인 거예요. 집에서 화려한 집에서 수영장 있고 마약 막 여기저기 놀려 있고 그런 파티에서 내가 이렇게 수영장 옆에 지나가는데 내 친구 17살 고등학생이었는데 같이 섹스하고 있더라. 그때 그 사람이 2017년도에 연방 하원 의원이었다. 이런 증언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맥 게이츠가 돈을 준 것이 그 벤모하고 페이팔로 돈 지불한 이런 것들도 나오고 했는데도 지금 대통령이 이 사람을 계속 법무장관으로 한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국방장관도 성폭행에 대해서 뭐 돈 주고 무마했고 그 이유는 내가 일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그랬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지금 이제 철회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일단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서 논의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상원에서 우리 이 사람 인준 그 결정을 지으려면 하원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좀 줘야지 되겠어 하니까 줄지 말지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민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뭐 유학생 이민 고려하시는 분들 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미군을 활용을 해서 불법 이민자를 대량으로 추방을 하겠다.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이고요. 그러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뭐 그 주에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가 허락을 한다면 민주당 주지사가 예를 들어서 추방을 시키려면 주정부에서도 협조를 해야지 되는데 이쪽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예를 들어 텍사스나 뭐 애리조나나 이런 데에 그 주지사가 연방정부와 협조를 해서 그쪽 방위군을 연방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집행을 할 사람이 뭐 이민관세국 뭐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100만 명을 어떻게 추방을 할 것이며 또 추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 나머지 일은 값싼 노동력을 어떻게 채울 것이며 문제는 많지만 어차피 이건 1,100만 명 절대로 다 내쫓지 못하는 것 다 압니다. 100만 명을 추방하는데요. 9,600억 달러 정도 듭니다. 9천억 달러가 1년 연방 국방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더 나가서 출생 시민권을 끝낸다. 이건 많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이것도 이제 없앤다. 어떤 식으로 없애냐면 그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여권 발급이라든가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같은 것을 중단한답니다. 그럼 시민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시민권 신청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이번에 그 지명한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다 드러난 거죠. 우리 미국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장 큰 추방 작전과 그 이유까지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데 어제 제가 더 힐의 어떤 그 대학 교수가 쓴 글을 소개를 해드렸더니 뭐 어떤 분이 오버하지 말라고 그러시던데 그 글을요. 더 힐에서 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불법 체류자 추방 이런 거 하고 그 뒤로는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뭔가 시민권을 받을 때 서류를 잘못 적었다던가 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이건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본보기로 무작위로 출연해서 그걸 뭐 이렇게 추방한다던가 이런 것도 한다는 얘기 어제 가장 많이 본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지금까지와 이제 다른 방식이니까 일단 이 이민 계획을 뭐 비인도적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계획을 내놔라 이렇게 고소를 했고요. 이민관세국을 고소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년 동안 추방한 사람이 150만 명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달까지 110만 명을 추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2월까지 다 합치면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했었던 것과 비슷한 150만 명 정도를 추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경자르라든가 스티븐 밀러가 아주 중요하죠. 정책 관련 뭐 부비서실장인가 부국장인가 하는 이런 그 스티븐 밀러가 미국인만을 위한 미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H-1B 비자 같은 경우요. 이거 뭐 전문직이죠. 이런 사람들이나 L1 다국적 기업, 이제 미국에 누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자, 이런 취업 비자의 거부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받기 위해서 증명 서류도 무척 많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그랬거든요. 이 같은 비자를 받는데 평균 대기 시간이 그 전에 행정부에 비해서 46%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은 더 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금 이걸 느슨하게 풀어놨는데 다시 이제 조인다. 그러나 임기 1기 때보다 더 조인다 하는 얘기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해왔던 이민 정책의 모든 것을 흔적을 남기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지적을 뭐 띵크탱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H-1B 비자를 갖고 있는 분의 배우자는 일할 권리 완전히 거부당하고, 그리고 L1 비자를 갖고 있는 분의 배우자는 뭐 취업 허가를 신청을 해야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재는 대학교 졸업하고 최대 3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주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뭐 제한된다던가, 아니면 취업 비자나 가족 관계를 통해서 영주권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이건 굉장히 많이 면접을 또 본다거나 어렵다는 겁니다. 뭐 여기에 뭐 구태여 인종을 따지자면 인도계와 중국계가 더 힘들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 쿼터를 91년도에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인종에 대해서. 그래서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갱신하는 것도 절차가 엄청 까다로워진다는 것. 그렇게 될 경우는 얼마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게 미국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미국에서 공부만 하고 뭐 인재 같은 사람들이 뭐 미국만 나라냐, 뭐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다른 나라로 뭐 두바이 같은 데까지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꼭 그 신청하고 이러는 뭐 가족 관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에 이제 미국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전해드리게 됐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영원히 확인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낸 그 장거리 미사일로 결국은 공격을 했습니다. 러시아 땅을 공격을 했는데, 제가 그 지역을 봤더니 바로 지금 북한군이 있는 북쪽으로 접해 있는 그 크루쿠스 지역의 위에 그 브리안스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북쪽이고요. 그쪽에 이제 그 탄약고를 공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발표하기를 러시아 방공망이 미사일 5개 격추하고 6개를 발사했네요. 1개를 손상시켰다. 러시아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푸틴의 반응 너무 중요합니다.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춘다. 어떻게 낮추냐면은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가, 어떤 나라가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그건 같이 똑같이 한다. 말하자면 지금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기 때문에, 미국이 핵 보유국이니까 이 우크라이나도 핵 보유국처럼 똑같이 공격을 한다. 핵을 쓸 수 있다.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그 많은 핵을 포기한 것은 미국과 약속만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도 약속을 했어요. 공격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서 천일이 왔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것부터 시간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핵을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을 쓸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설명을 한 거죠. 핵을 쓰면은 우크라이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다 러시아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함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독일도 뭐 3차 대전을 준비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그 미국 날짜로 따지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1000일인데, 그동안에 정말 유엔이 얘기하기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뭐
만 몇천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숨지고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내가 조금 있으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각이 같았다면 뭐 구태여 이 나가는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나가는 대통령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한 사람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3년 10개월이 아니라 4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거 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운세를 어떤 식으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트럼프가 들어와서 뭔가 그 협상을 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군 그쪽에 보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였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트럼프의 협상이 통하지 않을 것을 이미 계산을 끝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 작전 지금 플랜 세웠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